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단촐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둘이 메인이야. 그렇지. 자, 연애 지상주의자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 끝나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될 것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김 선생입니다. 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대대적인 개편에 앞서서 네.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게스트를 매일 한 분씩 모시자고 했잖아요. 그쵸. 드디어 오늘 이제 첫 게스트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네. 우리 김프로쇼 100년지 대계, 100년을 끌어가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게스트를 한 분 한 분 전화 면접, 대면 면접, 뭐 서류 면접, 심화 면접 다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난 끝에 이제 거르고 걸러서 추린 그 첫 번째 게스트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방송을 하고 네. 반응이 시원찮다. 그럼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렇죠. 그럼 이제 아웃. 그렇게 많은 면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들께서 아니다. 그럼 과감히 버립니다. 그렇죠. 저희는 김프로쇼의 정신. 네. 그 첫 게스트. 설레네요. 김프로쇼 개편을 앞두고 네. 저희를 찾아주신 첫 번째 게스트, 자 배준현 씨.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우리 준현 씨. 네. 김프로쇼 평소에 좀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안 듣고요. 네. 네. 저 평소대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어색해. 네. 캐릭터 좁았는데. 네. 그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네. 저희가 절대 뭐 사람이 없어서 네. 이렇게 모신 게 아니고요. 네. 서로 다른 분입니다. 배준현을 모셨습니다. 배준현. 네. 그렇죠. 배준현 씨 그럼 자기소개 짧게 좀 해주세요. 바이엔슈테판 중엔 동캐를 제일 좋아하고요. 예. 영화 보는 게 취미인 배준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지금 게시판에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현재까지 느낌 어떠신지. 별로라 그럴 것 같아. 네. 초반 느낌, 중반 느낌, 끝나고 느낌 뭐 종합해가지고 그래. 종합 점수 냅니다. 라운드별로 점수잖아. 그렇죠. 네. 네. 허접한 얘기 했고요. 하여튼 뭐 사람이 없어 어떻게? 불러 사람이 없어. 나 지금 아닙니다. 좋아하네. 저희가 그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코너명이 많았잖아요. 뉴스 그렇죠. 농장도 있고 뭐 주주총회도 있고 뭐 하찮은 뉴스 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네. 번잡하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가 영화 얘기하고 시사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네. 시사, 영화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주제가 하찮으면 하찮은 뉴스농장일 테고 주제가 좀 하다하면 이제 뭐 그렇게 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이걸 놓고 그러면 어떻게 좀 다듬을 거냐를 논의하다가 저희가 중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김 선생께서 새로운 코너 설명을 드리기 전에 4월달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주간 돼지 엄마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렇지. 네, 주간 돼지 주간 엄마. 돼지 엄마. 김용민 브리핑을 진행하시는 주간 돼지 엄마. 그 돼지 엄마를 저희가 측면 승부, 돼지 엄마의 측면 승부를 선언해서 치열한 전투를 몇 주간 벌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명백하게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네. 돼지 엄마, 누가 심판 본 거예요? 돼지 엄마를 우리가 무릎 꿇렸지. 그분이 뚱뚱하셔가지고 무릎 꿇기 힘들거든요. 근데 무릎이 꿇렸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뉴스 농장이 저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죠? 네. 원래 김용민 브리핑에 뉴스 농장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전쟁을 벌였던 거거든요. 우리 그거는 거잖아. 성공했죠. 네, 성공했어요. 1대0. 자, 두 번째. 김용민 브리핑에 김프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다가 네. 요즘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김프로가 원해서 나가고 있느냐? 음. 아니면 김용민 PD가 원해서 매일 나가고 있느냐? 네. 그분이 원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치료에 의해서. 우리의 승리야, 이거는. 그죠? 오케이. 2대0. 자, 하나 더 쐐기를 박아볼게요. 김용민 PD가 저희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지? 그분이 원해서 우리 방송에 나오느냐? 음. 아니야. 우리가 안 나오면 당신 방송을 파멸시켜버리겠다. 해서 우리의 힘에 굴복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오케이. 3승입니다. 네. 3승이면 끝난 거야. 네. 그래. 김용민 브리핑은 이미 저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네. 이런 자세 좋아요. 그럼요. 그러네요. 이제 더 이상 조간 브리핑 귀기를 시간이 없다 우리는. 본진을 치고 간다. 1등 누굽니까? 김어준 총수 아니겠습니까? 정수. 네. 네. 이제부터는
김어준 총수의 뉴스 공장과의 측면 승부를 선언하겠습니다. 자꾸 옆구리만 쳐. 난 이 측면이 참 좋더라. 가까이서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측면이 약하더라. 그래요. 뉴스 공장과의 측면 승부 뭐냐? 거기 매일 방송하잖아요. 네. 분명히 한두 개쯤은 부실한 방송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거 하나만큼은 김프로쇼가 뉴스 공장보다 설명을 잘할 자신 있다. 그런 거를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우리 있지요? 방송 중에. 네, 있습니다. 네. 많이 들으시나 봐요. 배준현 씨 오늘 처음 나오신 거 아니에요? 팬이에요. 주간 돼지 엄마가 아니라 이제 뉴스 공장 AS. 그래서 뉴스 공장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이슈들 중에 김프로쇼가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더 잘할 자신 있다라는 걸 일주일에 딱 하나씩만 골라서 완벽하게 판정승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 되겠습니다. 네, 좋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냥. 네. 네. 근데, 뭔가 그래도, 김어준 총수의 이제 장점이 정리하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걸 아주 잘하잖아요. 요약 정리해가지고 핵심만 딱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데, 모든 이슈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씩 약간의 허점이 보이거나, 요거는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뉴스 공장은 시간이 짧으니까, 자꾸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시죠? 요렇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슈들은 아주 쫙 털어가지고, 맞아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예, 그러면 한 40분 동안 이제 랩을 들을 수 있다. 우리 김프로의 랩을. 네. 원래 측면 승부란 거는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지역으로 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요. 영화 300 보셨잖아요. 그럼. 벌판에서 싸울 수 없어. 그럼. 계곡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300명 대 300명으로 싸울 수 있는 곳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겨. 그리고 걔네는 긴 창 들고 있을 때 우린 단도 들고 그렇지. 골목에 들어가는 네.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겼다고 하면 뭐 어쩔 네. 거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 김어준 씨가 이 방송을 안 듣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할 거고 웃음소리나 한번 넣어주세요, 두 사람. 알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요게 요즘 잔잔한 파문을 읽고 있거든요. 이것도 네. 애드립이었는데 거기에 딱 살도만. 그러니까 또 테리 오빠가 요거를 또 포인트를 안 찍어주니까 너무 많이 넣어 테리 오빠가 조금 힘들더라고. 근데 또 열심히 넣으셨는데 그걸 또 넣었다고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역시 과한 거보다는 딱 한 번 나오더라도 임팩트 있는 게 좋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김프로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골라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AS를 해드립니다. 야, 정말 좋다. 뉴스 공장의 AS. 김어준 총수가 딱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셋한테 고기를 사는 날. 우리가 이기는 날인 거야. 야, 오케이. 고기? 되게 구체적이네. 왜냐하면 그분이 또 고기 요정이거든요. 그래요. 고기빛깔 김어준이라고. 또는 우육빛깔 김어준. 우육. 네. 저희한테 고기를 사는 날. 그거는 이제 알았으니 내가 졌다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내막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고기만 사주면 돼. 그럼. 내가 총수의 카드를 훔쳐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승리다. 같이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는 인증샷 저희가 딱 올리면. 그렇지. 뉴스 공장을 꺾은 걸로 하고. 그렇죠. 이제 버리겠습니다. 뉴스 농장의 타이틀을. 그래. 그날을 기대하면서. 네. 한번 측면 공격을 계속 하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댓글들을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귀찮다 크크님. 술친구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술친구 후기. 술을 잘 안 먹는 편이다. 특히 여름엔 술을 거의 안 먹는지라 열이 많으시대요. 나이가 들수록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많이 피곤하고 심할 땐 구내염이 생기거나 함. 일단 한 박스 5포 오후 빈속에 하나를 맛봄 살짝 달달 나머지 털어먹고 물 먹음 속 쓰리거나 하지 않음 극적 효과를 위해 새벽 1시가 넘어갈 때쯤 갓뚜기, 오뚜기죠. 콤비네이션 피자 한 판 데워 먹고 3시 넘어서 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덜 피곤한 느낌적인 느낌. 야. 이분은 특이하게 음주 대신에 그냥 피곤이 있을 때 한번 드셔보셨나봐요. 그러게. 효과를 보셨다는 겁니다. 하긴 어떤 간 기능에 약간 좀 이걸 보조해주는 게 있다면 피로회복이 되겠네요. 네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술친구를 별로 먹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과음의 위험을 배준현 씨 느낄 때가 술 별로 안 없어서. 드세요? 예. 배 감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라. 근데 이거 피자를 좀 전에 먹었거든요. 술친구를 먹어봐야겠다.
야, 피자 먹고 술 친구 먹는 거는 조금 희한하긴 한데. 소화가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술 깰 때 진짜 좋아요. 아, 확실히 효과가 있다? 확실히 효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주 먹어요. 네. 혈친금을. 하긴 계속 들고 다니더라. 네, 싸울 엄청 거. 자주 먹어요, 진짜로. 뭔가 저처럼 술이 안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술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뭔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믿는데, 네.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혹시 저희가 술친구밖에 광고주가 안 남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 우리가 되게 궁색하게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유니코프 깔창 너무 저희가 소홀해서 네. 다음 달에 뭐 특별 이벤트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준비해 주시라. 네. 얘기를 했는데 오늘 통보가 왔어요. 그만하겠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네. 광고주분들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한 주는 그냥 그대로 유니코프 나가고, 그리고 한 분씩 뽑아서 깔창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계속 그것만은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구조가 비어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많이 연락 주세요. 많이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리고 새로운 코너를 김 선생이 만들었는데, 네. 뭐 맨날 코너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뭐, 네.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네. 새신자 소개라고. BGM으로 우리가 좀 다른, 네.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생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하여튼 새신자 소개. 여기서 새 신자는 교회 가면 있는 믿을 신자가 아니고요. 신자. 네. 신령하다 할 때 그 신자. 네. 김프로쇼 여기구나. 딱 알아보신 그 음. 신령한 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새로 나타나신 아이디가 있어요. 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 저희가 호명해드리는 새로운 등장하시는 이 새신자 아이디 호명되신 분들은 각자 지금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네네. 네. 일어나서 들어야 돼?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그럼 일단 네. 스피커폰으로 돌리시고 그렇죠. 주변 분들은 네. 자, 양손을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시는 기존 김프로쇼 청취자들께서는 네, 지금 양손을 하늘로 뻗으셔서 이야, 네. 대박이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분 그대로 네. 아이디 호명하겠습니다. 네. 애니조님, 레몬트리나이님, 길라오미님, 옵티머스 프라다님, 성남둥이대님, 페니아님, 유쾌한 쑥이님, 앞뒤 짱구님, 뻘찌미님, 누가 울 어이한밤님, 통통아줌마님, 진여사님. 자, 손을 하늘로 뻗쳐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우주가 화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팟빵 게시판뿐만 아니라 아이튠즈 네.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새로 이렇게 뭔가가 올라오는 네, 여러 이제 군대들을 돌아다니면서 네. 우리 여름 작가님이 찾아가지고 네. 매주 새로운 흔적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네, 네, 네. 저희가 손을 뻗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그렇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잠시만요. 네. 이제 착석. 네, 아니 일어서 계셨단 그렇죠. 말이야, 다들. 네네. 손 내려주시고요. 예. 자, 선물 폭탄 코너. 어김없이 선물 폭탄 코너 등장합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은 레몬튜리 나인님,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애니존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혹시 싱코데마요의 애니는 아니겠지?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길라오미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음주전으로 효과가 괜찮아요, 진짜로. 사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술침금 홈페이지 맨굼닷컴에 가시면 지친 페북 친구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써주시는 이벤트가 있네요. 술침금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 경품으로는 아이언맨 캐리어 5명. 진정한 친구상이랍니다. 그게 센스 있는 애인상 홍학 튜브 10명, 현명한 친구상 스태크래프트 리마스터 10명.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애주가상에게는 술친금 한 박스. 네. 예, 이렇게 선물 드린다니까. 자, 참여 방법은 술친금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시거나 아니면 술친금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들어가셔서 응원이 필요한 페이스북 친구를 소환하셔서 한마디를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유니코프 깔창, 여름이 되면 발냄새 걱정하실 텐데 맨솔 효과 써본 사람은 다 안다는 깔창 그 이상의 깔창, 유니코프 깔창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네, 싱코데마요. 후기가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 리얼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여긴 이미 홍대 앞에서 가장 맛있는 멕시칸 레스토랑이 된 것 같아요. 네. 어제 저희도 갔다 왔어요. 네. 그냥 얘기 안 하고 밥 먹으러 녹음 끝나고 가가지고 또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 누구랑 갔어요? 배 감독이랑 갔어요? 재미없어요. 그만해.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뉴스 공장 AS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염전노예, 순위의 노예, 반지하 노예, 김프로님과 함께하는 아니지 무슨 님이야 김프로와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아 시끄러봐. 편집해야 돼. 네, 김프로쇼 2부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원래 김용민 브리핑과의 측면 승부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그럼. 네, 그냥 내가 녹음하러 오다가 이런 거 하면 재밌을라나? 이렇게 했던 건데 일파만파가 됐죠. 언제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죠. 뉴스 공장의 AS. 그래서 오늘은 뭘 갖고 왔느냐? 네. 지난주 뉴스 공장 방송 중에 김기춘, 조윤선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논평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결과부터 짚어보면 김기춘 3년 실형, 조윤선 징역 1년에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 2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밑에 뭐 장관들 뭐 이렇게 좀 있는데 네.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판결 이정열 전 판사님이 나와가지고 네. 설명을 했거든요. 뉴스 공장의 법무수석이시더만. 그러니까. 네, 아, 그쪽에서. 우리 거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미 수석 실장 체제가 이제 굳어진 지 벌써 3달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뒤쫓아오는 거 안 좋아. 우린 그 컨셉 버릴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좀 쪼다가 아유 정말. 네. 아무튼 그래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판결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했었는데 네. 요게 워낙 많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결 내용만 놓고 이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사건의 생각에 네 오늘은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제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번 공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네. 근무를 했었고 조윤선 씨는 정무수석을 했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도 하고 그 다음에 문광부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적용된 죄목이 직권남용, 의무가 없는 일을 밑에 사람들한테 막 시켜가지고 했다는 네. 그거하고 강요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렇게 이제 3개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직권남용, 강요, 위증. 위증. 네. 근데 김기춘 씨는 직권남용과 국회에서 위증한 거, 네. 요 2가지가 유죄가 나왔고요. 네네. 강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 노태현 국장이라든지, 아직도 거기 그 사람이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 네네. 잘라라. 뭐 했던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 뭐 영화계도 그렇고, 뭐 공연계도 그렇고, 네. 뭐 출판계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좌파 성향을 띄었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뭐 이런 거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고 조윤선 씨는 다른 거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거 다 무죄 나오고 그냥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위증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가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원래 블랙리스트를 조윤선 장관이 이제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유죄가 인정됐었다면 그것도 역시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김기춘 네. 씨랑 똑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요게 이제 그 죄명인데 부분은 무죄였다. 그 무죄였어요. 네. 거기는 이제 죄가 없다고 나왔고 오케이. 국회 나가가지고 국정감사 하면서 계속 이제 질문하는데 모른다, 뭐 그런 거 없었다,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위증죄가 유죄가 선고가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집행유예니까 집행유예는 이제 실형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나왔죠. 네. 도대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게 어떤 건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김기춘 씨가 이게 처음 시작된 게 2013년도 8월이에요. 2012년 12월에 이제 대통령으로 뽑히고 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리고 2월 달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 초기지. 완전 힘이 있을 때. 생초기.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2013년 8월에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기춘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딱 이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 엉망이야.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 기강을. 옛날 스타일이잖아. 네. 이게 아버지 때 안 이랬는데. 이게 너무 흐물흐물한 거야. 이 옛날 스타일로. 유신 스타일로. 쫙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CJ, 현대백화점, 뭐 이런 재벌들도 좌익들한테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사정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천안함 프로젝트가 요 우리 또 황대리 회사가 나와요. 네. 또 우리 김 선생의 옛날 회사. M사. 그렇지. M사. 예.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영화로 있었거든요. 네, 네. 영화는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요게 메가박스에서 상영된 게 종북 세력이 의도한 거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했던 연극 개구리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이것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걸 다 차단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참 부지런해. 진짜 연극도 챙겨보고. 진짜. 그리고 뭐 보고를 받았겠죠. 정말. 네. 응. 그래가지고 2014년 1월에 이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이제 이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산하에 있는 시민단체들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다 찾아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 세우기 시작해야 되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지 빨리 파악해봐. 요거네요. 시민단체, 그러니까 정부 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가 어디가 있는지 뭐 다 전수조사를 직접 싹 다 찾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 해당 부서에서 막 찾았죠. 네. 그리고는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이게 대단해. 반드시 실사를 해라. 그러니까 가서 뭐 이렇게 페이퍼로만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네. 직접 사무실 가가지고 실사하고 네. 반드시 뭘 시키냐면 중간 보고를 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쭉 보고서 만들어서 올리지 말고 중간 보고하고 중간에 내가 한번 보고 받고 네. 방향에 대해서 다시 지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를 올리는 형태로 정말 꼼꼼히 챙긴 거지. 그리고 2014년 3월에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을 했던 곳들을 찾아가지고 메가박스 이제 문제가 됐다고 이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대구에 있는 동성 아트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죠. 예. 유명합니까? 네. 네. 독립영화 틀어주는. 그렇죠. 네. 거기 독립영화관.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여기 뭐야 이거. 그래서 여기 지원을 끊어버리고 2014년 9월에는 부산영화제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다이빙 벨이라고 네. 이상호 기자가 만들었던 그 영화. 이것도 영화는 그냥 그랬는데 상영을 하지 못하게 네. 뭐 상영을 하니 많이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시하기를 상영 못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게 말을 안 들었어요. 네. 부산영화제 쪽에서. 해버렸죠. 네. 그랬더니 영진이에서 지원금 나가는 거를 전액 다 끊어버려라. 그걸 끊어버립니다. 네. 더럽게 돈 까지고 말이야, 영감탱이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배준현 네. 씨 또.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 잘 모르지만. 1년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2014년 3월에 당시 정무수석, 그러니까 이때는 조윤선 씨가 오기 전이에요. 네네. 그 전에 있었던 정무수석한테 야 비서관들을 다 모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느 한 곳에서만 하기는 좀 그래. 지금 막 얘기한 대로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이런 데 산하에 있는 데를 다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그 수석들이 무슨 정무수석도 있고 무슨 교육수석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모아. 비서관들을. 그 밑에 있는 이제 실무자들을 다 모아. 그래가지고 TF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전폭적으로 네. 이걸 조사해가지고 이제 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래서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이거에 담당하는 그 수석들 산하에 있는 비서관들을 다 사람들을 뽑아다가 네. TF를 만들어가지고 국방이랑 외교 빼고 국정 전체네 그냥. 그렇죠. 국방은 시민단체가 없잖아. 시민단체가 있는 모든 곳을 네. 다 네. 사람들을 뽑아다가 TF를 만들어서 건수로만 130건인데 이게 한 140억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원해주던 지원금이 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다고 볼 수도 없지. 네. 뭐 이게 시민단체들이니까. 그래서 다 축소하고 다 뭐 배제하고 이게 단체가 한 3,000개 정도 되거든요. 단체가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가지고 실사 나가서 네. 중간 보고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DB로 구축한 게 몇 명이야? 한 8,000명이야. 나중에 이제 조윤선 장관한테 이게 뭐 있었느냐 알았느냐 할 때는 한 9,000 몇백 명까지 이게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만든 건 8,000명이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한 게 영화.
변호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빡친 거예요. 광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거 막 이런 거 끊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여기에 임원도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영화 쪽에 투자가 잘 안 되도록, 네. 뭐 이런 걸 하면서 말을 안 듣는 문체부 장관, 차관, 경질하고, 네. 유진용 장관이었죠. 그때. 그렇죠. 예. 그리고 산하기관들 싹 통폐합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조건 막 다 이렇게 하고는 2014년 5월에 문제단체 조치 내역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문제 단체 조치. 네. 정말 문제단체 조치 내역 관리 방안. 야, 단어들 살벌하다. 진짜 와, 저 그래서- 빠따치고 싶다. 씨. 요 중간 보고가 네.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이제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기춘 씨가 2013년 8월에 들어와가지고 쫙 지시하고 2014년 3월에 TF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2014년 5월에 쫙 조사한 결과를 중간 보고를 받고 네. 이때부터 쭉 활동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영화제 끊고 뭐 끊고 이제 그 뒤에 쫙 일어난 거예요. 뭐 출판 관련한 거, 뭐 연극 뭐 하여튼 뭐 모든 종류의 그런 네, 네. 정부 지원 관련된 걸 이제 다 하나씩 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조윤선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들어와서 그 전 정무수석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2014년 3월에 전수조사해라, 보고해라, 중간보고해라 이런 걸 이제 지시받고 쭉 TF 꾸려가지고 그때 막 했을 때는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이 없었어. 그러다가 6월 달에 그런 게 있고 중간 보고를 5월 달에 받았으니까 중간 보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조윤선이 들어와서 네. 이제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정무수석이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고 뭐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대대적으로 전 수석들실에 있는 비서실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대적인 걸 만들어서 8,000명의 DB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 이걸 뭐 그냥 모르고 딴 데서 하는 거니까 모르고 이럴 수 있는 사이즈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지 모른다는 정부 거는. 초기고 네. 네. 대대적인 액션을 취했던 거기 때문에 네. 챙겨야 할 일이죠.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 되죠. 네. 정무수석이니까 특히나 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는 그런 거를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네. 그거를 쭉 하고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 9월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오는데 10월 달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으니까 이게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나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 했을 때는 이미 중간 보고까지 끝난 뒤에 나는 다 이렇게 실행이 돼가지고 했을 때 구축이 돼서 나는 들어왔고 네. 그리고 문화부 장관 온 거는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한 달 전이니까 사실 나는 뭐 그냥 좀 억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법원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죠. 증거가 없어서 그 부분은 무죄. 대신에 보고를 받고 그 리스트가 있었던 거는 알았는데 네. 국회에서 계속 거짓말했으니까 그 부분만 유죄 네. 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김기춘이 그러면 도대체 법정에서 뭐 이런 건 이제 사실이 쭉 있었으니까 네. 특검에 의해서 이제 다 드러나고 밑에 사람들이 진술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쭉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재판에 넘겼잖아요. 네. 법정에 가서 김기춘이 도대체 뭐라고 항변을 했을까? 우리가 법정 가기 전까지 김기춘이 막 얘기한 거는 무조건 모른다 그러고 아니락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네, 했고. 기억 안 난다고 하고 네. 뭐 이 양반 계속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치. 모른다고도 안 해. 알지를 못합니다. 그치. 네. 못합니다. 네, 이제 나이 먹어가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막. 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쯤 되니 전혀 모른다고는 말하기 힘든 그런 게 아닌가. 이딴 소리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 법정에서는 이제 생중계가 안 되니까 네. 법정에서 이렇게 기사화가 막 되는 거는 그 당시에 네. 이재용도 있죠. 박근혜도 있죠. 최순실도 있고 이러니까 김기춘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후순위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대단하게 뉴스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같으면 자기는 실패한 도승지기 때문에 그냥 사약을 받고 그렇죠. 가는 게 맞다. 네. 그거는 이제 결심 공판 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재판이 다 끝나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구형 어떻게 할 거냐. 검찰에서 7년 구형했으니까 그때 이제 최후 변론 비슷하게 맞아요. 차라리 사약을 먹고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잘못했으니 받는 사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조가 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도승기가 도의적으로 쳐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진짜 웃겼던 거는 사약을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서 하지만 몸이 좋지 않으니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감옥에서 안 죽는 게 뭐 소원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재판 내내 그럼 김기춘은 뭐라고 항변을 했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안 했어. 안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몇 가지 법률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더 빡치더라고. 아. 뭐라고 주장했냐면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한 거 아니냐. 음. 근데 블랙리스트가 최순실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이 아니다. 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뭐 간단하죠. 두 글자로. 조까. 된다고 하고 지나갔어요. 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이 사람이 이제 이 업무를 하는 게 영진이라 그러면 네. 영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의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뭔가 지원을 배제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 떨어뜨리고 자격이 네. 안 되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고 뭐 이런 거는 의무가 없는 일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게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무 없는 일에 이게 의무가 없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어려운 말로 범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죄인지 알면서 행동을 한 게 아니다. 그렇지. 옳은 일이라고 알고 내가 이런 거를 범할 범의 뜻이니까 이걸 저지를 뜻이 없었다. 이렇게 내가 이거 알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의무가 없는 일인지 그런 거 잘 몰랐다. 직권남용인지 몰랐다. 네, 그냥 나는 잘 몰랐고 그런 거를 이렇게 범죄를 하려고 했던 범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네. 주장을 그렇게 했어. 네. 뭐라고 했을까? 조까. 범이 조카라고 했어.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더라도 이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단체들을 뽑아내고 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돌아가고 이런 거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의 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어떻게 이런 거는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네가 그런 거는 알 수 있었다라고 그냥 조카 하고 무시했군요. 무시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철이 또 뭐라고 항변했냐면 네. 실제적으로 내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시키기는 했는데 네. 이것들이 실제로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지원이 끊기고 막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는 내가 퇴임한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잘못됐다는 얘기 없어. 나는 이거 범죄를 저지를 뜻도 없었고 네. 그리고 내용을 봐도 얼마나 법률가스러워. 내용을 봐도 이게 완성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일어났던 건 내가 퇴임한이니까 책임이 없고 그리고 최순실 일도 아니잖아. 근데 왜 최순실하고 무슨 상관도 전혀 없는데 특검이 도대체 이걸 왜 수사하는 거야. 라고 이제 파고들었는데 네. 법원이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요. 야, 그 연세에 굉장히 영민하다 근데. 영민하지. 예, 아주 그냥 같이 논의를 한 거지. 얄밉도록 영민하네. 예.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뉘우치고 이런 게 아니고 절대 포기를 모르네요. 어떻게든지 옛날에는 뭐였냐면 그 초원복국 사건 때는 본인이 이 도청한 걸로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네.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안 되도록 도청 사건 자체를 문제 삼더니 또 법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적용될 수 있는 법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소송을 내가지고 이겨가지고 법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처벌받을 법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헌법소원에서 그 법을 없애버렸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벌을 받을 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 그게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법을 바꾸고 만들고 편의대로 적용하게 한 역사가 있으니 그렇지.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데 한치 의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자기는 뭐든지 하여튼 법률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고 끝까지. 네. 그래서 확신에 차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분위기도 바뀌었고. 정말 대단하다. 어쨌든 김기춘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조윤선은 뭐라고 항변을 했을까 봤더니 네. 조윤선도 좀 얄미워. 왜냐면 당시에 블랙리스트니까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어쨌든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건 네. 항소심에 가서 이제 다시 다툴 텐데 네. 유죄가 나온 부분만 보면 블랙리스트를 알았는데 왜 도대체 모른다고 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일보에서 그 블랙리스트가 뭐 9,473명에 네. 대한 게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는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리스트가 없었다고 한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 8,000명 DB가 있었다고. 근데 9,000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그거를 몰랐다고 한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짜. 리스트가 있다고 이제 밑에서 보고한 실장이 있어요. 네. 뭐 이런 리스트가 있고 뭐 실제로 어떻게 뭐 다른 국에서 갖고 오라 그러면 빌려주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진술한 거에 나와서 네. 뭐 그랬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저 직원이 거짓말하는 거다 지금.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조까. 실장이 보고했다며. 근데 실장이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걔가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없다고 본다. 근데 당신은 걔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근데 하나는 받아준 게 뭐냐면 한국일보 리스트가 다른 지원 배제 명단 이거하고 작성된 경위가 조금 다르고 네. 실제로 이 특정 사업에서 이것들을 이제 적용한 결과도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그 리스트 자체는 네. 그 존재가 아니었다고 만약에 했다면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라고 말미를 달아가지고 아사모사하게 그냥 저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래. 그걸 왜 굳이 그걸 엄정한 그걸 단서를 달아놓고 왜냐면 판결한 거지? 변호인이 그리고 조윤선 측에서 네. 이거를 아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다.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지. 야, 누가 그거를 그래. 한국일보에서 얘기한 그 리스트라고 그걸 물어봤겠으면 그러니까. 대세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 텐데. 법을 잘 안다는 게 이런 건가? 그렇죠. 참. 너무 짜증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가서 그래 어쨌든 뭐 내가 충정에 의해서 내지는 나름의 확신에 의해서 일을 했지만 뭐 하다 보니 일이 커졌는데 네. 잘못한 게 맞네요. 뭐 그러면 내가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끝까지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파고 들어가지고 그 법률가들이 잘하는 네. 구멍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죽방을 날리고 싶네요, 그냥. 예. 그 죽발을 날리면 우리가 또 이제 이권되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보통 정상 참작이라고 할 때 뉘우치면 정상 참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뉘우치고 뭐 그렇죠. 반성의 기미가 좀 보이면 변론 포기하고 막. 그 뭐 그러면 뉘우치고. 많이 뉘우치고 있으니까 참작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괘씸하다고 사람들이 공분할 방법을 취한 이유가 법리적인 판단인 거 아니에요? 훨씬 이게 유리하다? 그랬죠. 본인은 그죠? 그렇게 해서 깎아지는 것보다 무죄가 받고 싶었던 거지. 아예. 네. 깎아지. 난 죄가 없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럼 집행유예 받은 건 소기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보신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뭐 이 정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최선이다. 왜냐면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 검사 항소하죠.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문건이 또 새로 발견됐으니까 네. 조금 불리하겠죠. 그럼 3심 가서 그럼 바짝 엎드리겠다? 혹시나 아니, 2심 무죄가 안 나오면? 근데 계속 이 비슷한 스탠스를 아마 취할 거예요. 한 번 무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죄를 주장하다 무죄를 받았는데 네. 갑자기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스탠스를 지금은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무죄 스탠스로 갈 텐데 검찰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를 갈고 있을 테니까 네. 조금 봐야 되고 그러면 양형이 좀 적절했는가 요게 이제 이 부분만 뉴스 공장에서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그럼 이 양형이 적절했던 것이냐를 네. 좀 살펴보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죠. 3년, 1년 이 양형량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뉴스 공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풀어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여기서부터가 측면 승부입니다, 여러분. 네. 좀 전까지는 혼자 한번 주파 해본 거고, 드립을. 그렇죠. 여기 설명을 한 거지. 그치. 이게 네 줄만 깔은 거고. 그렇지. 니네 쪽으로 내가 하프라인 넘어갈 거다. 이렇게. 나 드립을 좀 한다. 너무 그러지 마. 공을 못 띄울 수도 있어. 그래요. 네. 김기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위증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걸 받았잖아요. 네. 근데 양형 기준이라는 말은 언뜻 뉴스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잖아요. 네. 네, 대법원에서 뭐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네. 왜냐면 살인범들에 대한 뭐 양형이 너무 적어가지고 살인해놓고 몇 년 안 받은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하니까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007년부터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네. 이제 쭉 그 주요한 범죄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 몇 년, 이런 경우에는 몇 년. 근데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삼성 이건희 회장 들어오고 조금 막 이렇게 하면서 재벌 범죄
뭐 이런 것들은 뇌물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좀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얼마 받았을 때는 몇 년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위증의 경우에는 네. 청문회 나가가지고 위증한 경우는 양형 기준상 권고하는 거는 10개월에서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을 넘어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실형 2년 살면 꽤 그렇죠. 뭐 센 거니까 뭐 나가서 거짓말 한번 했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양형 기준상 10개월 미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벌금형 받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난 5년 이하로는 다 짧은 것 같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직권남용의 경우에 이 범죄는 양형 기준이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진 건가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막 이런 범죄는 아니었던 거야,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는 걸로 뭔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된 게 없으니까 네. 양형 기준 자체가 없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기준에 아예 없어.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징역 1년부터 15년 이내로 뭐 하여튼 줄 수 있는 지금 요 범위에다가 놓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판결문에다가 쭉 이런 내용을 쓰면서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네. 적법 절차를 뭐 준수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근데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네. 오늘 띄워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홍조 근정훈장, 보국훈장 천수장, 황조 근정훈장, 청조 근정훈장 네. 그리고 1999년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게 있어서 네. 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때린 거예요. 그 개소리네요. 그러니까 그 훈장을 지가 언제 받았냐를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찾아봤지. 1973년에 홍조 근정훈장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거 유신 때 받은 거잖아. 그렇지. 이게 그 훈장이라는 거 이게 대한민국 훈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 네. 이렇게 여러 개 있거든요. 한 12개 정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무궁화 대훈장이 제일 큰 거고 그 밑에 뭐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건국, 국민, 무공 밑에가 이제 근정인데 이거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들이나 우체국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잘했을 경우에 네. 공직자로서 잘했을 때 주는 거군요, 그쵸, 한마디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정훈장을 이 사람이 3개 받았고 네. 보국훈장을 하나 받았고 네.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1972년에 다른 거보다 1972년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때 법무부에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이때 박정희가 뭘 했냐면 유신헌법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유신헌법을 만들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법무부에 이 사람이 과장으로 들어갔는데 네. 실무팀이었어. 그래가지고 유신헌법의 초안 작업을 본인이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유신헌법 제정에 참가했던 학자들이 뭐라고 나중에 증언을 하냐면 우리가 갔더니 김기춘 과장이 다 만들어놨더라.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라고 증언을 다들 했는데 본인은 부인해. 아니다. 뭐 어쨌든. 근데 다른 사람들 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지. 그래요. 예. 그리고는 이때 유신헌법이 뭘 했냐면 긴급조치권, 네. 국회 해산권.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 문제의 그 권한들이네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지, 그거. 그렇지. 왕이야, 왕.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1973년에 유신헌법이나 뭐 이런 법률을 만든 것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법무부 과장으로 승진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과로 갈게? 코미디야. 법무부 과장이 뭐가 있어? 무슨 과가 아니 있어? 무슨 뭐 검찰과 있고 뭐 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총무과, 뭐 인재과. 내사과? 이름이 뭔지 알아? 뭐? 승진한 과 이름이 법무부 인권옹호과장이야. 코미디 아니야 진짜? 와, 정말. 그리고는 이 사람이 신직수 네. 중정부장의 보좌관으로 발탁이 돼요. 네. 그리고는 그 해 73년에 그러니까 인권옹호과장으로 승진을 한 그 해에 네. 훈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유신헌법을 잘 만들었다고 훈장을 받은 거지. 훈장을 받았는데 유신헌법이 뭐냐?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렇죠. 네. 초법적인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그 법 때문에 총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지. 죽은 건데 네. 그 법을 만들어서 정말 이게 세계사의 길이 남을 네. 예전 민주주의 국가에선 말도 안 될 만한 그 헌법 유린 네. 법을 그 법을 만들었다고 훈장을 받은 거지. 훈장을 받았는데 그 훈장의 공을 인정받아.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일당에 지금 탄핵 사건 비롯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거에 정상 참장 사유로 이게 사용됐어. 그게 정말 코미디 아니야 진짜?
뭐랄까,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역사의식이란 게 없는 그냥 기계적인 해석밖에 안 되잖아요. 훈장 있어? 그럼 가명. 그렇게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이것까지는 안 거지. 찾아봤겠지. 왜냐면 어지간히 찾아보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공력이 더 들어가서 뭐 이 사람이 받았던 76년, 87년 이런 것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이건 관보를 뒤져야 돼.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지금 이때는 디지털화도 안 돼 있으니까 네. 관보를 막 찾아가지고 공적조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보통 뭐 상원을 받으면 이 사람이 왜 이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서 같이 네. 내용을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거 내용을 찾아보면 아마 그 이후의 것들도 뭐가 있을 거야. 근데 네. 판사가 이거를 판결할 때 요런 내용을 다 찾아보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훈장을 받았으면 어떤 나라에 기여를 했다고 훈장을 받은 거니까 뭐 그런 걸로 받았겠지라고 일단 나 같은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거를 어떤 감형의 이유가 되려면 감형의 이유가 되는 무언가를 찾아보긴 했는데 그걸 언제 받았는지는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판사라면은, 네. 김기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모를 리가 없고, 네. 그쵸? 그 사람이 지금 원데이 투데이 공무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시대에 받았던 훈장이라면 분명히 내용이 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는 조사를 안 해봐도 우리가 직감이 오잖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 건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그냥 훈장을 가명사유로 썼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네. 적용한 걸 거예요. 뭔가 역사적인 판단을 넣어서 거기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몰랐다고 네. 보기에는 저도 모를 수는 어렵다고 없고, 보고 네.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어찌됐든 연위야 어찌됐든 국가라는 조직이 훈장을 줬는데 그때 당시 연위야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럼 어떤 기구가 나서서 취소했거나 네. 아니면 훈장 자격을 바탈했거나 뭐 네. 이러지 않은 상황이니까 국가가 줬던 훈장 그리고 국가 유공자라는 거에 대한 지위는 뭐 인정되는 거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을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했을 텐데 저는 그냥 그게 너무나 기계적인 판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지. 왜냐면 그냥 내용만 놓고 보자면 네. 헌법을 짓밟아가지고 말도 안 되게 사리사욕을 채워서 뭔가 대통령이 지금 탄핵도 당하고 처벌을 받고 있는 거를 재판하는데 네. 그거에 아주 핵심이 되는 정말 입속에 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헌법유린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 생각이 있는 분 같았으면 저는 네. 오히려 그 뒤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정상 참작의 사유로 좀 부각하고 그렇죠. 그 뒤에는 굳이 이걸 나열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뭐 국가유공자거나 그동안 공직에서 뭐 애썼던 점이 있으니까 이랬다라고 그 하면 정도만 했으면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 법치주의 내지는 뭐 이런 헌법 정신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가지고 판결을 했다라고 말할 수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아니 홍조 근정훈장 73년에 받은 거를 이거를 표시하면서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빡치는 부분이 뭐 이제 나쁜 놈들 보면 빡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멍청하게 들킨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 괜히 말해가지고 그 훈장명을 말해가지고 지금 이거 더 빡치게 만드는 거잖아. 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우리가 조사해보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씨발 무슨 훈장을 받았길래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이 새끼 유신헌법 만들고 그러니까. 받은 훈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샹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뭐야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적이 있네 이러면 우리가 무한해질 텐데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이 새끼가 그래도 뭐 소방수가 목관을 구했네 뭐 이러면 내가 좀 미안해질 건데 이거는 대놓고 욕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수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김프로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보통 왜 검찰이 때려 넣으면 그거 반에서 조금 플러스 정도라고 보면 된다. 뭐 10년형 하면 한 5년은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뭐 대충 그 정도 생각했겠지. 근데 거기 갖다 대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 지금 빡치게 하는 거잖아.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더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정렬 판사가. 이번 판결의 야마는 뭐냐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책임을 안 묻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형 3년이 나온 거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세게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네, 얘기한 듯이 양형 기준 자체가 없는데 네네. 초범이고
네. 뭐 전혀 이런 나이도 많고 이런 양반을 실형 3년을 때린 거는 나름대로 법원에서는 세게 때린 건데 네. 그 세게 때린 이유가 이런 모든 일을 혼자 주도하고 네. 기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고 물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를 받아서 본인이 실행만 한 거였으면 참작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써먹을 거면 김기춘 쪽도 그렇게 변론했어야지. 내가 범위가 없었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나는 시킨 대로 했다로 계속 밀었겠지. 그렇게 법을 그렇게는 잘하는 또 안 한 사람은. 거야. 나름의 그러니까, 또 가오와 이 아버지 때 모시던 뭐 이런 어. 그 사무라이 뭐 이런 거가 그치. 남아있으니까 이상한 로열티가 있네. 내가 김기춘인데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정리하자 이렇게 된 또 건데. 우리 오야붕은 또 지켜야 되고 그렇죠. 내가 안고 가겠소. 그렇게 한 건데. 응. 그래서 그래? 그럼 너한테 때려줄게 실형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응. 재판부에 뭐라고 봤냐면 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 이런 큰 국정 기조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워가지고 그걸 몰고 가서 이제 이 일이 생긴 건데 네. 국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정책을 위반한 것 자체를 범행으로 혹은 공범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은 정책을 네네. 국정 기조를 딱 제시하고 그래서 정책을 지시하면 그 밑에서 그거를 잘 알아서 잘 해야지 그거 자체를 뭔가 범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금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건데 이 대수비와 이 실수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수비라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맨날 TV에서 보던 수석비서관회의. 그렇지. 대통령 나와가지고 수석비서관회의. 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이렇게 뭐 수석들이 막 받아 적고 네, 앉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회의가 있고 이제 실수비라는 건 대통령 실장이 주재를 하고 그 밑에 수석 비서관들이 쭉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은 월수금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월수금 회의를 하면서 이런 거를 다 해서 그 대수비 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수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3년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에 김기춘 들어오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어요. 네. 그리고 2013년 12월 당 최고위원하고 송년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좌파들이 갖고 있는 문학의 권력을 되찾아와야 된다. 나라가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막 이런 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네. 그렇으면 재판부는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가지고 당선이 됐고 네.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지 기반이니까 뭔가 좌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를 지시하고 뭐 이런 지원 확대를 뭐 하지 않게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법에 위반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해당 조직에 그러니까 영진이나 무슨 다른 이런데 좌파와 우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렇죠. 이러이러한 조직은 좌파라 한다. 네. 이러이러한 조직은 우파라 한다. 네. 없잖아. 그렇죠. 좌파와 우파라는 걸 누가 정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 비판하고 좀 껄끄러운 거 소재 가지고 뭔가 하면 쟤는 좌파야. 그렇게 낙인 찍으면 그냥 좌파라고. 근데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러면 그 자격과 기준에 대한 내용이 해당 조직에서 영진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데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쭉 만들어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심사하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할 문제지. 네. 이거를 청와대가 갖고 와서 얘네들은 무조건 주지 마. 8,000명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는 된다 안 된다를 가르고 있었잖아 청와대에서. 주관적인 내용으로 절차를 싹 다 무시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실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 기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국정 기조고 정책을 입해놨다고 볼 수가 없고 구체적 그럼 공정해야지. 국정 기조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게 가는 절차는 공정해야지. 심사 기준이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비딩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그냥 각자 주관적인 걸로 지시해가지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용을 다 알아봤다고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따위 소리를 했다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무관할 수 있는가? 전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일단 김기춘 실형이 나왔고 조윤선은 지금 집행유예잖아요. 네. 그 2심에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아, 그건 이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렸을 텐데 네.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왜냐면 일단 특검이라든지 검찰 내부에서 의지가 상당해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청와대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꼭 블랙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고 네. 이 건만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추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증거들을 가지고 추가로 제시를 하면서 네. 반전을 꾀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지금 형사 22부, 23부에서 주로 공무원 범죄, 뭐 이런 그 부패 범죄를 담당하거든요. 네. 근데 형사 22부, 23부가 요직들이 가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행정처 가고 쭉 높이 올라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22부, 23부는 그 기수 에이스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제가 이제 그 블랙리스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내부에 네. 말 잘 듣고 그 윗분의 뜻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네. 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인사까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딱 뭔가 나름대로 예뻐하는 사람들 내지는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네. 근데 요게 나중에 조금 바뀌고 나면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리고 또 수사 자체도 처음에 검찰이 의지를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 다 주고 증거 없앨 시간 다 주고 뭐 이래가지고 말 맞출 시간 다 주고 이래서 어렵게 나중에 끌고 와가지고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요런 상황이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심에 가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양형 기준이 딱히 없다고 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판례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죠. 네. 이 사건이. 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다, 부패한다, 라고 우리가 그냥 되게 티피컬하게 생각했을 때, 왜 그러면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들은 왜 부패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직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불법적인 힘이라고 했을 때 뭘까? 공무원 혹은 어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무시무시한 범법 행위가 결국 직권남용 아니야?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양형 기준 거기에 의거해서 무겁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아이코닉한 범죄잖아요. 그 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후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계속 보였던 스탠스 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얄밉다. 그리고 굉장히 중한 게 맞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뭐 이런 근거들로 좀 판결 자체 뭐 법리적으로 다투고 뭐 사실관계를 따지고 증거가 없다 한 거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네.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도 좀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이게 열받긴 하지만 근거로 그렇게 당당하게 들었다는 그 훈장 부분을 들으면서 빡치기도 하고 뜨악하지만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방금 든 생각인데 이래서 과거 청산이 졸라 중요하다. 이 훈장을 받은 걸 취소시켰으면 근거로 될 수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빡치면서 듣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뭐 훈장뿐이겠나 싶은 거죠. 뭐 표창이든 보너스를 받았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서 정말 다시 제대로 청산하는 게 중요하구나. 안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게 어떻게 표백되고 탈색돼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뉴스 공장과의 측면 승부. 네. 근데 이 측명 승부는 제가 볼 때 이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네요. 왜냐? 네. 오늘 월요일자 뉴스 공장에 박범계 의원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이런 얘기를 했어, AS를. 아,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거.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야지. 이런 걸 기계적으로 해야 돼. 전후 맥락을 파악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참, 지난주 우리 얘기하자. 지난주 뉴스 공장에 대한 AS입니다. 이 김기춘 같은 양반 봤나, 정말. 정말 해석상에 참 문제 없이 그렇지. 말 잘한다. 지난주 그럼. AS는 성공했다. 네. 성공했다. 아무튼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배준현 씨, 잘하시네. 정말. 저 그냥 일반인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네. 겸양이 미덕이라 하더라. 네. 자, 아무튼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측면 승부에서 오늘 너무 힘을 쏟았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는 조금 한량하게 힘 그래요. 빼. 네, 맥주와 함께 소소하고 하찮은 네. 이런 주제들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